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나는 유승민이 될 수도 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하지만 좋은 보수가 실종된 한국 정치에서 유승민은 필요한 사람이다. 법인세율도 높여야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한다는 보수 정치인 하나쯤은 필요한 것 아닌가. 정치는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정치인의 실종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가능성의 실종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개선될 가능성도 물론 포함된다. 내가 늘 진보이면서도 정치적이고 정치적이면서 인간적이어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은 오직 그 이유 때문이다. 인구의 회자된 출사표와 함께 정의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가 예선에서 고배를 든 37세 청년 조성주 전 청년 유니온 위원장의 말입니다. 저도 조성주 같은 정치인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자 30분 내 미배송 시 알바 배달원 급여 차감,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 이런 것들을 시민의 힘으로 국회의원 배지나 거창한 단체의 장 자격으로가 아니라 맨주먹 시민의 힘으로 못된 제도를 없애거나 필요한 제도를 쟁취했던 바로 그 청년이기도 합니다. 조성주, 그와 같은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일주일 만에 뵙는 건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태풍 9호 찬홈이던가요? 이름이 발음하기 쉽지 않던데 어제 북한 평양 인근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됐다고 하고요. 아직 정확한 피해 이런 거 집계되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가뭄, 해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제가 얼핏 뉴스를 들으니까 그닥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죠. 제주에는 무려 1년 내릴 비의 한반도 평균 강우량의 5분의 4쯤이 이틀 동안 퍼부었던데 꼭 필요한 곳에는 덜 가구, 그런 점 참 늘 자연의 힘, 섭리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몇 주일, 실은 1년 훨씬 넘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이곳의 표정에 따라서 국제경제 환경이 크게 변하고 우리 증시나 우리 금융시장도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주 지겨워들 하실 텐데 일단 국가 부도 사태 디폴트 국면까지 갔었지만 유로존을 탈퇴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또
크게 쟁점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피하게 될 것 같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만 오늘 새벽까지의 속보를 정리하면 이렇죠. 예.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국가 유로존 정상들은 오늘 그리스가 추가 개혁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유럽 재정 안정화 기구와 구제 금융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뤘다면서 그리스의 유럽 재정 안정화 기구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스 개혁안 수용 여부와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는 16시간이 넘게 마라톤 회의를 지속한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습니다.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한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는 연금과 부가가치세, 민영화 등의 개혁 법안의 입법 절차를 15일까지 끝내면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그룹은 또 그리스에 3년간 최대 86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이 필요하다면서 협상 타결까지 필요한 유동성 지원으로 120억 유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 금융을 개시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렉시트, 즉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네, 독일은 한시적으로라도 그리스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5년 정도는 유로존에서 쫓아내는 방안, 이른바 그래서 그렉시트라는 새로운 시사 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독일은 좀 쫓아내는 것을 강력히 추구하려고 했고 프랑스는 또 이에 맞서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유로존 전체가 붕괴될 수 있고 그것은 유로 처음 스타트의 정신이나 의미에도 반한다. 그러면서 유럽의 두 대표적인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가 의견 차이가 심했었는데 결국 이번 후속 안에서는 그렉시트, 유로존에서 쫓아내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선에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대신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수요일 15일까지 그리스 의회가 개혁법안의 통과를 시켜달라. 그러면은 생각을 달리 먹겠다. 유로존에 계속 남아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국내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고 성완종 씨, 그때도 그 돈 누구누구한테 얼마씩 줬고 어디서 난 돈이고 어떻게 가서 누가 받아 어떻게 썼느냐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는 사면 얘기로 옮아가서 흐지부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앞두고 사면 이거 필요하다 이런 말 했죠 오늘?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예산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경기 침체 대비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도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과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되도록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며 여름 휴가를 계기로 내수 진작 운동이 확산되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어떤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 재계 총수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재계 인사 가운데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김승현 하나 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사면 검토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사면은 형기의 얼마를 다 복역해야 한다. 그런 게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통상 여지껏의 수십 번의 사면
전체를 훑어보면 수형자가, 즉 재소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선고받은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한 사람을 상대로 일단 해왔는데, 이번에는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 최태원 등등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조금 재계 쪽의 의사나 희망사항이 반영된 그런 관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광재, 이상득, 박영준. 사면이 되면 다음번에 출마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득 씨는 아시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고,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은 그 이상득 전 국회 부의회장 이상득 씨를 15년 이상 지근의 거리에서 묘시해온 가신 같은 사람으로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내다 버렸다, 이런 얘기 듣고 있는 그 자원 외교 비리, 그 관련해서 아직도 좀 혼날 게 많은 사람들 같은데 한쪽에서는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자, 제1야당 새정년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 만한 사면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가 같은 날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그러니까 역선택 이런 우려 없게 아예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평소 해왔던 얘기긴 한데 다시 한번 제안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부터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서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과제로 제시된 수평적 당청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위기 때마다 자신을 숙이고 조직을 위해서 절충과 타협을 추구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나가면서 할 말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국회 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방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천, 자기가 당 대표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절대 아니다. 그거 아마 청와대에다도 친박계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럼 현재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비정상이란 얘기인데 이 법을 주도하고 발의했던 데가 지금 새누리당, 옛날 한나라당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방식이라는 것을 어제쯤 무슨 책 보다가 알았던 모양이죠. 국회 선진화법 만들고 할 때는 미처 몰랐던 사항이고, 초등학교 5학년 바른생활인가 요즘은 과목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최근에 중대한 발견을 김무성 대표가 했군요. 자, 새정년 얘기 좀 보죠.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혁신안, 쇄신위에서 혁신안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우리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고 저러고 딴소리 말고 받자.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눈앞의 현실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당과 국가의 미래와 총선과 대선 승리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혁신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은 익숙한 것들과의 과감한 결별이자 고통스러운 자신과의 싸움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혁신안을 당원 당규에 반영하기 위한 당무위원회가 열린다면서 혁신위에 전권을 주고 혁신안을 실천하기로 한 대국민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지금 국민이 새정치연합에 바라는 바는 혁신과 통합이라면서 이번 혁신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혁신과 당 통합 노력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혁신과 통합. 자, 지금 정의당도 대표 선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선 투표는 오늘부터고 노회찬 그리고 심상정 두 정의당을 대표하는 두 대중적으로 지명도가 아주 높은 두 정치인이 지금 한판 대결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노 전 대표가 43%의 득표율을, 심 전 원내대표가 31.2%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과 노학래 전 정책위의장은 각각 17.1%와 8.7%를 얻어서 3, 4위에 그쳤습니다. 어느 후보도 1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노회찬 후보와 심상정 후보 2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8일까지 결선 투표 진행합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9일에 발표를 하고요. 임기 2년의 새 대표는 향후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진보연대 등 다른 진보 세력들과의 통합 과정을 주도하면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네. 투표를 일주일간 계속하는 점이 조금 이채롭군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그 선생님들의 유가족이 낸 순직 신청이 반려됐어요. 예. 오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인 고 김초원 이지혜 씨 유족 측이 제출한 순직 인정 신청에 대해서 기간제 교원은 국민연금 등 4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서 순직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인사처는 지난 주말 경기도 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에 순직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회신이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네. 인사처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행 법 체계상 규정에 따라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 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성과급을 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 측은 일단 대법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족 측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의 소송을 진행하거나 관련 입법을 통해서 소급 적용받는 방법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유족 측은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을 상대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등 명예회복을 위한 서명서를 받아서 인사처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관련은 몇 개월 전에도 한번 여러 꼭지를 모아서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준 특집 비슷하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한번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게 공식적으로 반려되고 했기 때문에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님 김성욱 선생 연결해서 그 뒷이야기들 그리고 좀 더 진전된 그 후속 이야기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말씀 전하시고 싶거나 뭐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잊지 않으셨죠? 샵 인터뷰 해서 올려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법과 원칙대로 할 때만이 법과 원칙은 그 의미를 획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또는 그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행정부처에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처에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어떤 결정 없이 무엇을 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점은 압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법,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사람 살만한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여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데 바로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만약에 무슨 행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면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 절차는 뒤에 진행하겠다. 일단은 아이들을 살리려고 끝까지 애쓰다가 아이들과 함께 물 속에서 숨을 거두어간 두 분 선생님을
차가운 규정상의 이유로 순직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인 제가 도저히 미안해서 못 잊겠으니 국민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관련 법규는 나중에 고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치, 그리고 그 정치의 꽃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어느 국민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앞서서 법을 어긴단 말이냐? 안 된다. 순직 인정 안 되니까 일단 행정 정해진 대로 하고 법이 바뀌거나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법 집행은 역시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한번 보죠.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쪽방촌으로 알려져 있는 괭이부리 마을. 이곳을 관광지로 만든다는 소식이네요. 예. 인천시 동구에 따르면은 구는 지난달 중순에 인천시 동구 옛 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은 옛 생활체험관은 타지에서 부모와 함께 동구를 찾은 아이들에게 숙박 기회를 줘서 옛 생활 모습을 경험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동구 관내에 설치됩니다. 동구 관계자는 요강과 흑백 텔레비전, 다듬이 등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물품을 체험관에 비치할 것이라면서 구도심의 특성에 맞는 체험관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지역을 찾는 사람이 늘고 다른 관광지와도 연계를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머무르는 체험관이 괭이부리 마을 안에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은 지자체가 가난을 상품화해서 쪽방촌과 마을 주민들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딱 아까 첫 줄을 읽으면서 정 아나운서에게 질문을 하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 관광 코스화 한단 말이냐. 일단 사람 살게는 좀 해놓고 사람들이 뭐 가는 것까지 어떻게 하지만 이걸 나서서 일해야 되나 싶은데 마을 주민들 반응도 좀 들어보셨죠? 예. 이름을 밝히길 꺼린 마을 주민은 지난 5월에 어린이날에 유치원 버스 넉 대가 마을에 와서 아이들이 구경을 했다면서 한 아이가 지나가면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공부 안 하면 이런 데서 살아야 한대라고 말하더라. 낯 뜨거워 혼났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을 주민 160여 명은 지난 8일 체험관 건립 반대 서명서를 구와 구의회 측에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동구의회는 13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17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체험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긴 할 모양이군요. 예. 자, 이제 종식 선언, 날짜만 남았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메르스, 주말 지나면서 변동 있습니까? 예. 메르스 확진 환자가 8일 동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와 오늘 사이 메르스 추가 확진 환자, 추가 사망자와 추가 퇴원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체 메르스 환자는 186명, 사망자는 36명, 치사율은 19.4%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20명이고요. 이 가운데 4명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격리 대상자는 모두 451명이며 이 가운데 402명이 자택에서 격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격리에서 해제된 강동경희대병원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원 행사를 갖고 업무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집중관리병원은 삼성서울병원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그곳에서 이번에 감염자의 절반가량이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치사율이 19.4%. 이대로 끝난다고 해도 20% 육박한 거니까. 사우디, 중동처럼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진의 수준, 이런 게 좀, 아직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에서 한 40%였는데, 우리도 20%를 기록하는군요. 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사상 최대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오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232만 6천 명으로 전체 노동자인 1,879만 9천 명의 12.4%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3월 231만 5천 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 1000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경기 회복과 함께 하락세를 이어가서 2012년 8월 196만 9천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결국 올해 3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노년층이고요. 학생별로는 대학생,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습니다. 네, 전체 노동자 중에 12.4%, 그러니까 100명이면 12명, 10명이면 1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군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10%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독일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 앞에서 혹시 계실 텐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0% 부정적인 게 10%를 넘으면 정권을 내줘야 한다. 거긴 의원 내각제니까 우리보다 훨씬 정권 교체가 빠른데 터키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 불법 이주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전 인구의 한 12%쯤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 10%를 넘으면 정권을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식료품이나 연료, 생필품, 이런 것들이 그 10%의 반인 5% 정도의 앙등이 몇 개월새에 이루어진다면 역시 정권이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심각한 동요에 빠진다 이런 얘기하는 걸 어느 독일 기자로부터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12.5%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를 못하는데 살펴보니까 청년들하고 노년이더라. 아까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조성주 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도미노 피자 이런 데서 특정 상표는 언급해도 될 겁니다. 이미 그게 법제화됐기 때문에 30분 내에 피자를 배달해 드립니다. 만약에 30분을 넘기면 피자 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30분 내에 따끈따끈하게 배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배달 학생들 닥달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의 운전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그 나이 또래 중에 또 그런 스릴이나 스피드를 즐기는 학생들도 있다는 건 압니다만, 고만할 때가 위험한 나이 또래니까 너희들 제발 그렇게 위험하게 타지 마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주의를 주고 페널티를 줘야 할 텐데 30분 이내에 해서 도장까지 받아오게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30분을 어떻게 넘길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눈이 많이 왔다거나 비가 왔다거나 교통 뭐에 걸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소비자로부터는 항의를 받겠죠. 그러면 그만큼을 임금에서 깐답니다. 왜냐하면 피자값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알바비 줘야 할 거에서 이렇게 급여를 삭감하고, 게다가 또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고기에 오토바이 운전 얼마나 위험해요. 그 학생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 주변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도 기겁할 노릇이죠.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누구도 나서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했어요. 아까 조성주 씨가. 그다음에 노년층. 지금은 이제 노인들 분이 고령자분이 많아지시니까 중국에 가면 제일 싸다는 게 사람 값 아닙니까? 사람 인건비 13억이나 되니까. 노인 고령자분이 많아지시니까 일할 사람 많다. 아파트 경비원 할 분들 많다. 그래서 제대로 대접도 안 하고 툭 하면 모욕 주고 잘라버리고 이러는 건데, 역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청년층과 노년층이다. 우리 사회는 정글입니다. 정글. 네, 비참한 얘기군요. 전체 노동자의 12.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에 해당하십니까? 자,
미디어 관련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1면 광고가 모두 다 삼성물산 광고였다고요? 이른바 이걸 뭐 돌이친다 이런 속어도 하는데 왜 그렇답니까? 예, 삼성물산이 오는 17일에 있을 제1모직과의 합병 주주총회를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하기에 나선 겁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전국 100개 이상의 신문 1면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배너 등의 광고를 냈습니다. 또 내일부터 2개 보도 채널과 4개 종합편성 채널, 8개 증권 방송에도 광고가 나갑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매체에 동시에 광고를 집행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고요. 이 회사는 삼성물산 주주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엘리엇이 합병주총을 무산시키려고 한다면서 단 한 주라도 위임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또 대표 전화로 연락하면 찾아가서 위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급하긴 급했군요. 예. 이 합병 비율을 놓고 말이 많던데 무산될까봐 지금 돈을 펑펑 쓰고서 찾아가서 위임 전차를 진행하겠다. 평소에도 좀 이렇게 고객을 섬기는 태도를 취할 일이지 오히려 더 속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한화갤러리아의 불공정 거래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면서요? 예. 지난 10일 면세점 신규 사업자가 발표가 나기 전에 주가가 급등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주가 흐름과 거래 동향 등을 바탕으로 사전 정보 유출 등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거래에 참가한 계좌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에 의심이 가는 계좌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하나갤러리아는 지난 10일 대형 면세점 사업자 발표가 나기 전인 오후 2시쯤 상한가까지 올랐으며 하루 동안 13년 만에 가장 많은 87만 주가 거래가 돼서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하루에 무려 30%가 올랐다면서요? 자, 이게 하는지도 사실 별 관심 없이 지났고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종합 1위 했다고요? 예. 우리나라는 폐막 이틀을 앞둔 어제였습니다. 리듬체조 손현재의 개인 종합 금메달을 비롯해서 테니스와 배드민턴 등에서 금메달 8개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금메달 43개를 획득한 우리나라는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러시아와 중국을 따돌리면서 종합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은 2007년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하계 대회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겨울 대회에서는 한번 1위 한 적이 있군요.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예. 날씨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오늘은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지만 강원 영서 남부는 내일인 14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요.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7도에서 32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5시 5분 30초 좀 넘었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죠. 애청자 기영님, 네, 오랜만입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나오자 삼성물산 지분을 2%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샀단 말이죠. 근데 주말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안에 찬성할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우호 지분으로 작용하겠다 이거네요.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0.35인데 지금 미국 어느 기관에서는 1대 0.9쯤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가 굉장히 큰 거죠. 0.35와 0.9 정도면 이건 뭐 거의 한 3배, 2배 반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애청자 기영님 말씀 좀 더 보죠. 1대 1로 합병해도 제일모직이 3배 이익인데 0.35로 쳐주니까 거의 9배다. 제일모직은 에버랜드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이건희 집안이 지분 40%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은 5%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를 또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삼성 측에 막대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 애청자 기영님의 주장 겸 제언이십니다. 이런 숫자는 다 맞으실 걸로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서 옮겨 적으신 걸로 일단 하게끔 제가 믿겠고요. 그 정도의 내부 정리는 하셨으리라고 보고 심각하군요.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그건 모르는데 왜 미국 외국 자본들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이유가 있고 그냥 회방만 놓으려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도무지 맞지 않는 M&A 합병 비율이란 얘기겠죠. 그나저나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렇게 합치는 대로 하면 승계구도도 확실히 굳힐 뿐더러 여기서도 또 큰 돈을 남기게 생겼네요. 제일모직은 에버랜드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지난주에 아마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이 관련해서 한번 다루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내일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하라고 제가 이따 연락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광고 돈 퍼부어가지고 지금 언론들 다 장악해서 일명 광고가 제일 비싸거든요. 이렇게 긴급히 내는 거. 평소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라면 예약돼 있는 광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밀어내고 들어와야 되니까 신문사가 부르는 대로 줘야 돼요. 그래서 1,200 부르면 그냥 1,200 냅니다. 5주개나 다급하면 무슨 줄이 탄다 그러죠. 먼 줄이 타니까 지금 한 주라도 위임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서 전화만 주면 가겠다 그러는데 그 얼마나 가짠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작태입니까? 삼성물산이 언제부터 그렇게 소비자를 받들어 모셨다고 전화 한 통 주면은 한 주 위임 받으러 가겠다고요? 직원들 보내서? 그것도 근로기준 계약 위반 아닌가 싶어요. 하려면 법무팀 직원들이 밖에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 사서 해야지. 어이, 김대리, 구로동에 김 선생님이 주시겠대. 빨리 거기 갔다 와. 교통비는 지하철 그걸로 청구해. 이러진 않을까 싶어요.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는 친구들이로군요. 정의와 자유님, 비정규직이라 기간제 교사 말입니다. 순직 인정이 안 된다면 애당초 담임 같은 건 시키지 말아야죠. 예, 이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담임뿐만 아니라 실은 잔업을 더 많이 한답니다. 잡무를, 기간제 교사들이. 열악한 지위에 있으면 사회적 약자면 그 조직 내에서 또 약자고 소수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죠.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 출산 휴가 들어가서 그분 나올 때까지는 아무개 선생이 대신하시오. 예전 선생님들 다 하시던 거야. 이것도 좀 마서 하세요. 이러면서 젊은 친구가 왜 그래? 교대 후배 되겠구만. 이래가면서 많이 시킨답니다. 국물엑스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이강윤 앵커라고 표시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드렸구만. 이강윤 쌤이라고 쓰셨네요. 국물엑스님은 제 방송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이강윤 쌤 안부가 궁금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목소리 들으니 반갑고요. 바빠서 이만 나가고 다음 예, 일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보아서 반갑다는 말씀 주셨는데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네요. 이강윤이 저 친구 뻣뻣해. 많이 컸어. 지 안부 물어줬는데 답변도 안 하고 읽지도 않나 라고 생각지 오늘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거 다 읽으려면 다른 뉴스를 못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언급하신 분들의 견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 염려해 주시고 복귀 환영해 주신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정중하게 감사드립니다. 건강 관리 잘 해서 이런 걱정 끼쳐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한 가지 꼭 말씀 올리자면 우리 속담에 몸이 1000근이면 눈이 900근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 쪽 관련된 전 중요성이 한 90%는 된다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과장법이 좀 들어간 표현일 텐데요. 제가 지금 왼쪽 오른쪽 두 눈을 1, 2년 사이로 3번을 수술을 했고 아직도 한쪽에 부종이 좀 남아있어서 불가피하게 지난 일주일 쉬었습니다만 쉬면서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85%를 시각, 눈을 통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촉각, 시각, 후각 뭐 많은데 그만큼 눈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그만큼 부담, 로드도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뇌, 시신경이 뇌하고 직결되는 게 아주 많아서 눈이 피곤하면 머리가 아프고 훨씬 피로를 빨리 느낀답니다.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고 의사도 누누이 강조했고요. 저도 물론 느꼈고요. 그러니까 제발 눈 관리 잘 하십시오. 눈만 건강하게 지켜도 몸 건강의 90%는 지키는 것이랍니다. 예, 그 말씀은 경험에서 드립니다. 선계님, 삼성물산 이 녀석들 가장 악랄하고 고약하고 집요한 엘리엇 펀드에 잘 걸렸어요. 버러정머리 고쳐야죠. 삼성 전 직원 동원해서 소액주주 찾아 읍수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참 정말 속보입니다. 예술의 전당포님, 기간제면 월급도 복지도 정규직보다 못했을 텐데 학생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구하로 들어간 걸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힘있는 놈에겐 법을 넓게 해석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법을 칼같이 해석하다니. 소울님, 창조경제, 갱제라고 일부러 쓰신 것 같네요. 창조경제의 끝판왕 인간동물원. 구경 오는 인간들 모조리 잡아서, 그리고 물음표를 여러 개 붙이셨는데, 정글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글. 비참하죠. GQ맨님, 그리스와 한국 경제의 유사점. 요즘 이런 말들 자주 나오고 있죠. 안심할 일 아니다 하는데, GQ맨님의 한 견해 들어볼까요? 1. 그리스 관료들은 사업을 벌인다. 2. 독일 기업과 정경 유착을 한다. 3. 그리스 정부는 독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4. 빌린 돈은 조세, 탈세로 관료들 입으로 쏙 들어간다. 5. 그리스 정부는 돈을 못 갚는다. 6. 그리스 서민들은 노예가 된다. 지금 이게 그리스 사태를 이제 특정 관점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신 거고요. 자, 한국 한번 볼까요? 유사점입니다. 한국 관료들 사업을 벌인다. 똑같네요. 2. 삼성, 현대, 롯데, 한화와 정경 유착을 한다. 3. 한국 정부는 국채와 추경을 발행한다. 이거 다 추경이고 국채고 다 나라 빚이고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은 추경 액수도 한 6조 정도로 좀 줄이자는 거고 저쪽은 한 15조, 20조 펑펑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4. 그 돈은 대기업과 기득권층의 입으로 쏙 들어간다. 한국 정부는 5. 한국 정부는 이자에 허덕인다. 6. 한국 서민들은 결국 노예가 된다. 오,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아, 마침 하나 빠졌네요. 근데 외화를 팔아 대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결국 IMF를 맞는다. 그리스 국민들은 금을 뺏으려고 하지만 한국 노예들은 장롱 속에 있던 금을 들고 나와서 다 금 모으기 퍼주었다. 공감들 하시나요? 라고 GQ맨 물으셨는데
예, 적어도 저는 공감합니다. 오동팔님, 이강윤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제 머릿속이 정돈되고 환해지는 느낌입니다. 정말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아이고, 뭐 정돈되고 환해지기까지 하셨을까마는 격려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멘트 너무 시원합니다. 이강윤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라고 영원지기님, 네,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시원하셨는지 제가 시간하고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오늘 뉴스 브리핑이 좀 길었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 약자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소리엘님이. 선계님 얘기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두 번씩 소개해드리면 다른 분들이 많이 서운해하실 텐데, 요새는 정치 이야기 화두가 주로 유승민이더라. 이러다가 5%포인트 미만으로 승부가 갈리는 다음 대선에서 유승민이가 캐스팅 보트를 쥐는 건 아닌가요? 유승민은 뭔 소리를 해도 DNA가 새누리 집안 사람이고 박근혜 키드라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는 사즉생 아닐까요? 오타신 것 같은데, 사즉생으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협상하는데 몇 %라도 탕감 받지 못하면 이거 완전히 꽝이죠. 협상의 핵심은 얼마를 탕감 받느냐 이거 아닙니까? 개인들 간의 사채도 빚잔치 하면 가끔 50%는 탕감해 주는데 개인이든 나라든 남의 돈 쓰는 거 조심해야지요. 예. 정치에서 갑자기 경제로 가셨군요. 선계님 얘기는 앞으로 하루 읽지 않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말고 다른 분하고 하니까 부드럽게 네. 잘 좋았죠? 시어머니가 다시 와서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 자, 뉴스 먼저 봅시다. 야당 혁신안, 당무회의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뭐 또 개파 대결이니 뭐니 뭐 이런 우울하고도 틀에 박힌 기사들 아침에 조간신문들 예측해놨던데 통과됐다고요? 네,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긴 했는데요. 네.
이렇게 통과돼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벌써부터 이런저런 한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다. 이게 지금 기자들 얘기군요. 그렇죠. 오늘 당무위원회 66명 정원의 개적에 실제 참석자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른바 비노 진영, 비주류 쪽 당무위원들이 상당수 불참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무위에서 통과한 혁신안의 핵심은 이 사무총장제 폐지, 그리고 그 당내,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부정부패 연루해서 결국 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이 혁신안을 이제 당헌에 반영하는 그 안건을 갖고 이 오늘 경론이 벌어졌고요. 이 반대하는 쪽에서 상당수가 이 표결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헌 개정안은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어쨌든 혁신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당규 개정안도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당규 개정안에는 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총선 120일 전에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 그리고 장비 대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다행히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통과된 혁신안들이 이제 반영된 당헌 당규는 오는 20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밤에도 이 최고위원들하고 혁신위원들 연석회의에서 이 혁신안을 두고 아주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두 번째 혁신안의 핵심이었던 최고위원제도 폐지 문제, 그리고 사무총장도 없애고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제 폐지안은 결국 추가로 더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오늘 당무위원회에는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았고요. 또 공직후보자 추천위원 공직후보자 추천위가 아니고 그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꼼꼼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공천 그거. 그 평가위원회 구성안도 일단은 오늘 당무위원회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체적인 직제 개편안이 당헌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도부 구성 문제, 최고위원 제도의 폐지 여부, 그리고 이 공직후보자, 이 평가위, 이 두 가지 부분이 빠진, 그야말로 좀 그 알맹이가 좀 빠진 혁신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새정치연합 내에서 이 혁신안을 두고 좀 논란이 굉장히 큰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당무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중앙위 구성 분포로만 보면 이 중앙위 통과 가능성도 뭐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혁신안,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실제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느냐, 뭐 이런 논란들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새정치연합한테는 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혁신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토록 반발이 큰 상태에서 좀 어렵게 통과되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칠지, 특히나 지금 이 혁신안에 대한 반대, 이게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이 목소리가 뭐 상당 부분 신당 창당 내지는 분당 움직임으로 이 가시화되는 듯한 상황하고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보면 좀 답답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당은 자기들이 뽑아놓은 제 손으로 뽑아서 일 잘한다 소리를 야당한테도 듣고 국민들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던 원내 총무를 박수로 쫓아내더니 어떤 당은 지금 박수로 뭘 해도 시원찮을 판에 60몇 명이 와야 하는 총회 회의석상에 지금 겨우 반수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참, 어떤 당하고 어떤 당 너무 대비됩니다. 자, 또 다른 어떤 당 김무성 대표. 요즘 시원치는 않을 것 같은데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집대나 춥대나 이런 말도 하고 그러던데 제가 아플 때라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여야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 함께 하자. 그러면 이제 역선택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을 오늘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불고 취임 이후에 1년 동안 일관되게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제 공천개혁에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여야가 동시에 같은 날 이 공직 후보를 선출을 하자. 내년 총선부터 적용을 하자. 이를 위해서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이 국회 선진화법 반드시 개정해서 20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19대 국회 때 개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 그동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줄곧 해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뉴스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보다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당청관계 관련한 대목인데요. 근데 이제 그에 앞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모호한데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 전에 지금 정개특위가 꾸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야당 쪽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여당이 좀 안을 내달라라는 얘기를 그 정개특위 꾸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했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은 얘기인데, 근데 아직까지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당대하고 또 우리 정치 현실에 진짜 이게 맞는 거냐라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아주 표면적으로만 보면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준다. 이런 게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통화감이 좀 좋질 않아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이 상향식 공천과 같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는 제한된 상향식 공천으로 이게 자칫 잘못해서 귀결되면 기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확보 차원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정치 신인들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건지는 좀 지켜보는 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함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김무성 대표 기자회견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당청관계에 관련한 언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당이 결국 분열하는 거를 갈등을 막았다 이런 호평도 일부 있긴 하지만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 청와대에 질질 끌려다녔다 이런 비판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 당내 이견이 있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이게 큰 파열음 없이 이 거중 조정해야 할 나한테 임무와 역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와 함께 그 직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평적 당청관계를 이 작년 전당대회 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취임 일성으로도 그걸 얘기를 했음에도 결국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이런 비판적인 평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점수를 매겨보면 내 스스로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걸작인데요. 요즘은 청와대와 소통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유승민이 떠나서 잘 된다 이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소통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결국 그 해석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결국 지금 당청 관계가 수평적인 아주 건강한 당청 관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결국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이 수평적 당청 관계라는 게 결국 구두선 정도 아니었겠느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금 당청 간의 소통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지금의 당청 관계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다라는 이 자평을 하는 것이라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수평적 당청 관계에 대한 지향 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이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지금 우리 양 기자 분석 그러니까 리포트와 분석을 동시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김무성 대표 오늘로 사실상 대권 포기 선언 이렇게 들리네. 지금 뭐 대통령 무서워서 죽겠고 수평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수직이 맞습니다. 각하 지금 얼마나 소통이 잘 됩니까? 유아무개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각하 이러는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 화끈하다며요. 대권 포기 선언으로 하고 앞으로는 잠룡 뭐 여론조사할 때 김무성이 빼버리십시오. 한국일보는. 내일 또 정리하세요. 마지막에 이제 내일쯤 아마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 추대가 되고 아마 당직 인선도 빠르면 내일 일부만 나오면 모레 이제 마지막 나머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지금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이 단일 후보가 이 원유철, 김정훈 두 사람 다 비박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의 황진하, 친박계 황진하 의원이 내정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천 실무를 관장할 제1사무부총장에 이 친이계 핵심 중에 한 명인 홍문표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친이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네 사람, 근데 친박계 황진하 의원도 포함해서 4명이 다 어떻게 보면 황진하 사무총장 내정자 같은 경우도 친박계의 핵심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렇죠. 나머지 3사람은 다 비박계이고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 외견상으로 볼 때는 사실 당이 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이들의 행보 하나를 좀 따져보면 이게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역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무늬만 비박계? 그렇죠. 원유철, 김정훈 이 두 사람 다 비박계라고는 하지만 개파색도 굉장히 얇고 두 사람 다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훈 의원은 특히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실 이 정책 부분을 끌고 갔을 때 뒷받침은 할지언정 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이계 홍문표 의원이나 또 다른 이제 당직이 어떻게 인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인선들이 김무성 대표 2기 체제가 이 당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비박계고 김무성 의원이 김무성 대표가 김정훈 의원을 정책위원장으로 막 그렇게 쓰려고 하는 이유 대충 눈치가 잡히네요. 그나저나 새누리당 의원들 요즘 핸드폰 통화 막 그냥 옛날처럼 막 합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공중전화가 이용률이 다시 높아지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내일 또 연결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5시 37분 30초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한 3분 정도밖에 못 보겠네요. 보고 김초원 선생님,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님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하고 많이 비슷해서요. 꼭 특정 분, 어느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라고 거명하지 않고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도 또 이 두 분 말씀은 일단 게시판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로니님, 제가 오늘 방송하려고 평소보다 약간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앞에 건물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하고 하던데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꽁지머리를 하신 남성분, 근데 약간 은발도 이렇게 섞여 있고 풍채가 아주 좋으셨어요. 개량 한복을 입고 있고 세월호 배지를 달고 계셔서 저분은 풍모상 국민TV 쪽에 방문하신 분 같긴 한다. 근데 누구실까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강화대교 입구 이강윤의 오늘의 초기에도 광고를 하셨던,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시냐는데 연지연 곰탕님 사장님 내외분께서 커다란 차에다가 여기 국민TV 조합원, 상근 조합원들 식구들 점심을 대접하시느라고 곰탕을 이렇게 싣고서 오셔서 같이 논아 먹고 이제 가시는 길이었나 봐요. 제가 좀 빨리 왔으면 저도 한 그릇 얻어 먹는 건데. 그 내외분을 이렇게 뵀습니다. 참 인상들이 좋으시고 아주 후덕하시고 요즘 메르스 때문에 영 너무 힘드셨을 텐데 글쎄 강화대교 입구에서 여기까지 적어도 한 30km 넘을 텐데 말이에요. 아마 내일이 복날이라 그렇게 미리 마음을 쓰신 건지. 그 사모님께서 이제 로니님이라는 분이신데 저를 보시고서는 카랑카랑한 거 듣고는 오늘 처음 뵌 거죠. 잠시지만 입구에서. 카랑카랑한 거, 카랑카랑 똑똑 소리 나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의 이강윤 쌤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면서 건강 챙기시라고 염려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로니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식당 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 준비하려면 4시 반, 5시면 바쁘실 시간인데도 일부러 그 출첵 이거 하시려고 잠깐 로그인 하신다는 거예요. 접속. 그러면서 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찌 그렇게 정스럽게 느껴지든지 생색내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나 바쁜데도 불구하고 너 출첵해서 쓰는 거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인간 사이의 교류라는 거 저런 거구나 싶 느꼈는데 두 분 내외분님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식당 일 하시는 것도 크고 중요한 보시라고 들었습니다. 사업도 번창하시고 번창보다는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윤성님, 노랑이님이 이강윤 앵커 복귀해도 괜찮느냐 염려와 함께 이번 토요일 18일 안산에서 열리는 이강윤 북콘서트는 부대 행사고요. 안산 미디어 조합 그 지역협의회 창립 물론 가서 뵙습니다. 꼭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북콘서트 장소가 안산이기도 했고요. 제 책도 세월호 관련이니까 그날 뵙겠습니다. 날이 좋든 굳든 눈이 다시 부종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꼭 갈 테니까 그날 거기서 한 분이라도 더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로니 연지연 곰탕 내외부님 아주 멋있으셨어요. 굉장히 그렇게 풍채 좋으신 아마 제 또래가 아니신가 싶으셨는데 참 배워서 좋았고요. 언제 한번 따로 연지연 곰탕 찾아가겠습니다. 그때는 수육에다 쇠주 한잔 하시죠. 낭만고양이님이 와 그러셨구나. 일손 도와드릴걸. 이분도 참 몸으로 봉사 손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시는 그분이시죠. 방송계의 큰손이라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연지영 곰탕님 멋지십니다. 두 분 오늘이 초복인가요? 몰랐네요. 전 내일인 줄 알았는데 에마리오님이 그러셨고 이 외에도 어려울 때 잡는 손님께서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반갑다고. 저도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진짜 인터뷰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43분 됐습니다. 진짜 인터뷰입니다. 안산 단원고 고 김초원, 꼭 이 앞에 기간제라는 말을 붙여야 하는 게 너무 처절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오늘 인터뷰의 초점이기도 하니까 불편하지만 그렇게 일단은 부르겠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이셨던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님 김성욱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몇 개월 전에 작년에도 한번 통화한 기억이 올해 초였나요? 나는데 네네네. 그동안 건강하게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동안에 저는 우리 4.16 가족협의회 이제 일반부터 학생반 10개반이 있습니다. 네. 10개반이 있는데 밤마다 이제 반대표가 있고 또 그러고 이제 생존자 대표, 생존학생 대표, 우리 또 희생조사 대표, 한물연대 대표, 또 일반 대표가 이제 그래 14개 단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새로 장학된 선생님이 11분 돌아가셨거든요. 예. 네, 근데 잠깐만요, 아버님. 네. 거기에 구출 직후에 자결을 택하신 교감 선생님은 네.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 안 시켰습니다. 포함 안 시켰고요. 예, 말씀 네. 계속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11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11분 중에서 아직도 2분은 아직 수습된 그런 수습돼 있고 이제 그 중에서 9분입니다, 지금. 네. 이제 9분인데 이제
아홉 분이지만 가족들은 이제 같이 11명 가족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시행조사 대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의 매일 이제 그 사무실 이제 4.16 그 우리 가족협의 사무실 나가서 매일 같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활동도 하고 또 간담회도 다니고 또 이제 이렇게 서명도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을 맡으셨군요. 네네. 법을 만드는 국회나 그리고 법 유권 해석에 관한 정부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자 그것을 주무로 하는 법제처, 그리고 법에 대한 판단을 하는 법원. 그럼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행정부만 빼고 다 거론됐는데 거기서 모두 다 한결같이 기간제 선생님이나 기간제 공무원들도 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공직자다 이렇게 하는데 유독 행정부의 인사혁신처에서만 최종적으로 순직 요구를 반려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법원, 법제처조차도 공무원 맞다. 신분도 공무원이고 하는 일도 공무원이고 급여 체계도 공무원이고. 그런데 왜 결정적으로 순직이냐 아니냐 따질 때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이제 인사혁신처에서는 처음에는 그 상시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네. 이제 이거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기간제는 계약직 아닙니까? 이제 계약을 할 때 예. 1년 계약으로 했는데 이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해가지고 5일 근무 40시간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 담임을 맡으면은 이제 그 40시간을 훨씬 더 초과하죠.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벌써 계약 위반이죠. 네. 그거부터가. 그러니까 담임을 맡으면 자율학습하고 보충수업하고 하면 매일 10시 넘어서 끝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11시 수업하면은 금요일까지는 벌써 그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초과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이제 그거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것도 안 된다 그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따지고 보니까 이제 그건 또 맞는 거예요. 또 이제 상시 공무원에 속하니까 이제는 또 이제 뭘 문제로 삼느냐 하면은 이제 공무원 연금을 안 냈다. 공무원 연금에 기여를 안 했다.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순직이 되면은 연금을 못 준다.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체에서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부 쪽에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기간제를 담임을 안 맡겼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주 5일 근무에 40시간씩 수업만 8시간 하고 퇴근했으면, 그냥 기간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 그냥 선생님이었는데, 네. 기간제 선생님을 담임을 맡아가지고, 이제 시간도 훨씬 초과하고, 그리고 또 지금 와서, 이제, 그걸, 연금을 기여한다면 연금을 처음부터 그럼 내라 그랬으면 연금을 냈을 건데, 네. 지금 와서 연금도 안 냈다 그러고, 시간도 이제,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계약 위반이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일반 근로자다. 산재에 가서 보상 협의해라. 이건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대한변협이나 또 정진우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각계각청에서 이제, 법적인 이제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에 준한다. 공무원이다. 이렇게 정리되니까, 이제는, 이제 또, 공무원연금을 기여를 안 했다가 해서 또 그렇게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길게 곡절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뭐 법감정이나 국민들의 여론 꼭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행정부 특히 인사혁신처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따님 이름 성함이 성은 김이고 함자는 초원 이렇게 쓰셨죠. 네. 김총원 선생님, 김총원 선생님 따님은 평소에도 그렇고 이제 학교 봉직할 때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 터지자마자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물론 아직 미스터리도 좀 있습니다만 네. 정규직 교사들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이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거 수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다른 여러 사람의 증언이나 관련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요. 네, 근데 이제 기간제라는 거는 그냥
그 행정적인 것만 기간제지. 네.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할 때나 학생들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기간제인지 정기적인지. 그렇죠. 굳이 그걸 그러고 그냥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친구 같은, 언니 같은, 우리 이제 3반 같은 경우는 여학생이 39명이었는데. 예. 그냥 이제 그 생존 학생들 제가 이제 생존한 학생들을 이제 몇 명을 이제 만나서 두 분이나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이제 빵집에 가서 빵도 먹고 그러고 했는데. 네. 그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 기간제 그런 걸 전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이제 생존해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선생님하고 그렇게 길게는 뭐, 긴 세월은 아니었잖아요. 3월 2일부터 출근해가지고 4월 16일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거의 한 30일 조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 그 생존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은 우리하고 상담을 할 때, 1대1로 상담을 할 때 꼭 존대를 하셨다. 반말을 안 하고. 학생들에게 존댓말 꼭 썼다. 네. 꼭 존댓말을 하시고, 그러고 친언니처럼, 또 때로는 친구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시다. 그러고 지금도 어떤 학생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토요일, 일요일 만나서 고기를 사주더라, 식당에 가서. 예.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식당을 지나가면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 또 빵집에서 빵도 사주고, 또 그 짧은 기간에 등산도 다니고, 이렇게 그런 추억들 많이 쌓았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고련이 떠나니까, 그 학생들은 지금도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또 추억에 남고, 그러고 또 우리 딸이 키가 173이었었어요. 네. 173이면 굉장히 큰 키군요. 네. 학생들이 처음에 올 때는 머리에 뒤에 쪽머리하고 와가지고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온 줄 알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키도 크고 이쁘다고. 예. 이뻐서 그렇게 이제 말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또 상담을 하니까 너무 잘 들어주더래요. 상담을 하는데. 한마디로 인기 짱인 선생님. 네. 아주 늘씬하고 미모의 스튜어디스가 연상되는 인기 짱의 선생님이자 이제 김성욱님으로 보자면 따님이신데 여기가 첫 부임 학교였죠? 기간제건 뭐건 교사로서는 아무튼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여기 아닌가요? 아니요. 2013년도에. 아, 네. 2013년도에 중학교에서 한 6개월 동안. 아, 중학교에 잠시 역시 기간제 교사로 일한 적이 있으셨지만. 네. 그래가지고 다른 거에서는 이제 제가 또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선생님 이제 11분 다 이제 의사자로 신청하려고 그랬죠. 네네. 의사상자. 의상자 아니고 의사자. 의사자. 네. 의상자는 이제 부상한. 그렇죠. 네. 이제 그 법률은 함께 돼 있으니까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로 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수습 때는 두 분 선생님 이제 제외하고 이제 우리 9분이 이제 9분 그 가족분들이 이제 교육청을 방문을 했죠. 작년 6월달에. 네. 그래서 갔는데 갈 때는 이제 다 의사자로 신청하려고 같이 갔었는데 그 교육청 담당자가 왜 이걸 의사자로 하려고 그러냐. 의사자는 정인 증거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복잡한데. 예. 공무원 신분이니까 순직으로 하면은 뭐 그냥 자동으로 순직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나머지 7분 선생님들은 다 공무원이시니까 그 자리로 접출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시는 건 하는데 우리 두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둘이는 돌아서서 왔죠. 어떻게 거기서 그냥 우리는 그냥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려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한 3개월 동안은 또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저기 잠깐만요, 아버님. 물론 지금 하는 대목도 꼭 필요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거보다 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소화해내세요.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기간제 선생님들도 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당연히 순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순직 여부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그 이유,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를 함께 좀 듣고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인터넷 핵심체에서는 네. 자꾸 이제 근로자니까 그냥 그 산재에서 보상을 받아라. 우리한테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으라고요? 산재, 산업재해 복랑했어요. 이제 근로자니까. 네네네. 근로자로 이제 그걸
근로자로 이제 인정을 했어요. 거기서는. 그 전에 공무원인데. 사대보험을 이제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무원 이제 정규직 선생님들과 똑같은 업무를 해가지고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이 이제 학생들 제자들을 구하다가 그렇게 이제 복সম을 이루는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걸 의사자는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정규생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고. 예. 투고로서도 차별 안 받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말이에요, 김 선생님. 네네. 전쟁이 나서 이제 학도병으로 이렇게들 많이 전쟁에 동원되고 또 자발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사망한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정규군이 아니니까 순국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귀하는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지만 국립묘지에도 갈 수 없고 순국자 명단에 못 들어간다. 왜? 정규 군인으로 징집영장을 받은 게 아니고 학도병으로 나왔으니까 그렇다. 이거하고 좀 똑같은 논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학도병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진 않거든요. 네. 어쨌거나 인사혁신처 같은 데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좋은 쪽으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미안해하는 태도던가요? 아니면 아주 서류상 그냥 무심하게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이러이러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딱 그러던가요? 아니, 아예 서류 자체를 아예 접수를 안 하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접수를 안 하면서도 미안해하고 짠해하고 죄송스러워 하던가요? 어떻든가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는 핵심자로는 전혀 통한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예, 전혀 통한 적이 없고, 그냥 바로 그냥, 핵심자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으로, 그걸 이제, 이 두 선생님은 근로자다. 네. 상대에 가서 보답을 받아. 그렇게,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공문을 보냈죠. 공무원들 잘하는 식으로, 그냥 핑퐁, 탁구 쳤군요. 이리 가라, 네. 저리 가라. 제일 기분 나쁘고 화나는 게 그건데, 그분들이 어쩌다가 돌아가시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차마 못할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공평할 공짜, 나라 공짜에 힘쓸 무자가 아니고 빌 공짜 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로 우리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님과 두 번째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 역시 송구하고, 그렇지만 용기 잃지 마십사는 자칫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을 또 한 번 드릴 수밖에 없어서 송구합니다. 김 선생님 분이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성원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따님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따님을 위해서도 내일이면 좀 나아지는 그런 세상 같이 만드시죠. 오늘 속도 편치 않으시고 많이 속상하시고 또 따님 보고 싶으실 텐데 잔인하게 인터뷰를 청했고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말씀을 더 잇기가 힘드시다는 게 바로 저한테도 느껴지면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7월 13일 월요일,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좀 더 달라지는 모습으로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